선친에 이어 어머니가 이사장을 맡은 웅동학원 의혹도 거세게 제기되었다. 웅동학원의 채무 관련 소송에 비리가 있다는 주장이었다. 웅동학원은 우리 집안의 고향인 경남 창원 웅동에 있는 웅동중학교를 운영하는 재단이다. 전시는 일제강점기에 개교한 개강학교인데 당시 이 지역의 민족주의나 사회주의 인사들이 독립운동 차원에서 학교를 만들고 교사가 되어 가르쳤다. 설립 주체 중에는 창녕 조씨 집안 어른들이 여럿 계셨다. 선친이 학교 이사장이 된 것은 이런 역사와 지역 주민들의 부탁 때문이었다. IMF 사태 이전까지 선친은 부산에서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기에 웅동 출신 인사 가운데 재정 여건이 제일 나은 편이었다. 이사장이 되신 후 선친은 차량이나 활동비 등 금전적 지원을 일절 받지 않으셨다. 오히려 시설 개선, 세금 납부, 장학금 지급 등을 사비로 해결하셨다. 이사 중에서 재정적 기여를 한 사람은 없었다. 이런 상황은 선친 별세 후 어머니가 이사장이 되신 후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보수 언론과 야당은 마치 선친이 사학비리를 범한 것처럼 몰아갔다. 2019년 9월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2010년 4월 5일 웅동학원 이사회 회의록 내용을 공개했다. 이사 오용훈 조 이사님께서는 학교에 부과되는 재산세도 수년간 개인 돈으로 내온 것으로 알고 있고 방학 때마다 교직원 회식과 학교가 상을 받을 때마다 격려금을 주시어 교사의 사기를 높이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허가를 받아 땅 매수자와 자산공사, 주식회사 코바 C&D 외 일명간의 처리를 잘 해주실 것을 확신하며 수익용 기본재산의 매도에 찬성합니다. 이사 박차생 조 전 이사장의 몸이 좋지 않은 것도 학교 일 때문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픕니다. 수십 년간 사재를 틀어 현재의 훌륭한 학교를 만들어 놓았으니 마지막 남은 부동산 284-1번지와 그 주변 땅의 매도를 찬성하며 채권자들과의 타협을 잘 처리할 것을 바랍니다. 그런데 선친과 친구 사이였던 웅동학원 이사 김영갑 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조국 부친에게 배신감을 느낀다. 금전 문제 관련해서 이사회가 열린 적이 없다 등의 말로 선친을 공격했다. 이 소식을 접한 어머니는 격분했다. 김 씨는 선친이 학교 발전을 위해 어떠한 재정적인 기여를 했는지 이사회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를 잘 알고 있었다. 그 자신은 학교를 위해 어떤 재정적 기여도 하지 않았다. 김종민 의원은 2010년도 이사회 회의록 속 김영갑 이사의 발언을 소개했다. 그동안 조 이사장님이 우리 법인을 이끌어오면서 물심양면으로 지대한 공헌을 하셨습니다. 교육청으로부터 운동장 부지를 불화받은 1. 학교 이전 공사에 그에게 사재를 출연했고 지금도 매년 700~800만 원의 재산세를 납부하고 계십니다. 김영갑 이사는 선친의 기여를 인정한 자신의 발언을 부인하지 못하고 이사회 기록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들어올 때 어려웠고 힘든 건 분명히 말한다라고 답했다. 이어 김종민 의원은 웅동중학교 영어교사였던 김용호 선생님의 편지 나는 조국 부친 조 이사장을 잘 안다를 소개해 주었다. 오직 한 분 조국 부친 그 당시 고려종합건설사장이었던 이분은 매달 한두 번씩 학교를 방문하셔서 학교 재정에 막대한 기여를 하셨다. 1970년대 80년대 초 이분은 학교의 이사도 아니었고 단지 고향민의 한 사람으로 고향 학교에 도움을 주고 싶은 순수한 마음에서 부산을 오갔다. 부산에서 사업으로 성공한 조 사장은 그 당시 재정적으로 열악한 고향의 중학교를 내심 안타깝게 여겼을 거다. 또한 조부의 형제분이 개광학교의 교사였다가 만세운동으로 옥고까지 치렀으니 대단히 애국심이 강한 분이셨을 거고 간곡한 주민들의 마음이 통했을까? 그분은 마지못해 이사장직을 수락하셨다. 상당히 재정적 희생이 따르는 결정이었다. 1986년의 일이었던 것 같다. 돌아가신 조국 부친께서 전 사재를 털었고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하려고 한 것이 한 줌 없었다는 것이 밝혀지리라 확신하고 웅동을 사랑한 그분의 진정과 진실이 이참에 드러나기를 이 지역을 지켜간 중심에 선 웅동중 졸업생과 함께 지켜볼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이런 질문과 발언에 어머니는 위안을 얻었다. 이러한 자료를 찾아서 상처 입은 선친의 명예를 회복시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김종민 의원에게는 특별한 감사를 표하고 싶다. 김 의원은 인사청문회를 전후해 나에 대한 많은 의혹이 터져나왔을 때 철저히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앞장서서 해명해 주었다. 김 의원도 나의 한계와 흠결을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해찬 당대표가 파악한 조국 대란의 본질에 동의하고 있었기에 방어에 나선 것이다. 이로 인해 김 의원은 언론에서 조국 수호 대란은 꼬리표를 받았고 지역구에는 조국 대변인 심판하자라는 플래카드가 붙는 등 파상 공격을 받았다. 정치인으로서 얼마나 많은 부담이 있었을지 짐작이 된다. 그러나 김 의원은 재선에 성공했고 2020년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최다 득표로 수석 최고위원이 되었다. 2019년 사태 이후 대응하고 수습할 일이 너무 많아 아버지 성묘를 가지 못했다. 사태가 일단락되면 조용히 성묘를 할 것이다. 아버지 무덤 앞에 서면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올지 모르겠다.
웅동학원의 채무는 낡은 학교를 옮기고 새로운 학교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학교 부지 매각과 학교 이전은 모두 이사회 의결에 따랐고 교육청도 허가했다. 웅동학원은 공사비용으로 학교 부지, 당시 감정평가액 43억 원을 담보로 삼아 동남은행에서 35억 원을 빌렸는데 IMF가 터지자 매각이 어려워져 빚을 갚지 못하게 되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김영갑 이사에게 웅동중학교가 도로변에 있어서 위험하기도 하고 수업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시끄럽기도 해서 편안하고 교육이 잘 되는 곳으로 옮기자는 의견이 모인 것이죠? 라고 물었다. 그는 그렇게 됐다면서 당시에는 학교를 옮겨 건립할 수 있는 충분한 재산이 있었지만 IMF와 연계되는 상황에서 거기가 제대로 가격도 못 받고 그걸 처분하는 과정에서 차익이 너무 생겨서 부채가 생겼다고 답했다. 이에 표 의원은 당시에는 사실 43억 원 평가액이었고 그래서 동남은행에 담보대출로 35억 원을 대출받아서 충분히 공사를 치를 것으로 예상했었죠. 그런데 선생님 말씀처럼 2년, 3년 늦춰지면서 IMF가 오고 결국은 20억 원의 경매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부연 설명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는 1999년에 이 35억 원 채무를 1억 500만 원에 인수했고 2001년 학교 부지 경매를 통해 21억 원을 회수했다. 캠코는 매입한 금액의 20배 가까이 확보한 것이다. 선치는 IMF만 아니었다면 학교 부지를 제값에 매각해 은행 채무를 다 갚을 수 있었을 텐데라면서 통탄하셨다. 학원의 다른 자산에는 가압류가 걸렸다. 한편 선친의 회사였던 고려종합건설이 학교 추가 공사 비용으로 어머니와 동생의 연대 보증을 걸고 농협과 부산은행에서 9억 5천만 원을 빌렸는데 IMF 사태 발발로 이 채무를 갚지 못하게 되었다. 내가 관여한 일은 전혀 없었다. 선친은 내가 재단 일에 얽히는 것을 금물로 여기셨기에 상세한 내용은 IMF 발발 후에야 알게 되었다. IMF 사태 당시 나는 해외 유학 중이었다. 선친의 요청으로 일정 기간 웅동학원 이사로 내 이름이 올라간 적이 있지만 이사회 회의에도 거의 참석하지 못했다. 만약 내가 학원 운영에 실제 관여했더라면 검찰은 무슨 죄목으로 건 나를 기소했을 것이다. 요컨대 웅동학원 채무는 선친이건 어머니건 내 가족이 개인적 목적으로 돈을 빌려 발생한 것이 아니다. 학교 이전 과정에서 연대 보증을 써서 발생한 채무이며 가족은 이익을 얻기는커녕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학교는 새로운 부지와 새로운 건물이 생겼으나 빚은 오로지 우리 가족에게 남았다. 채무를 인수한 캠코는 원금 9억 5천만 원에 19%라는 고율의 이자를 붙였다. 연대보증으로 신용불량자가 된 동생은 사업을 하는데 지장을 받았고 부자 사이도 나빠졌다. IMF 사태 여파로 이런 일이 벌어지자 선치는 연일 아침부터 밤까지 줄담배를 피우셨고 결국 폐에 문제가 발생해 돌아가셨다. 선치는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시면서도 학교를 걱정하셨다. 어머니는 IMF 이후 이런 일이 벌어지자 학교만 좋은 일 시키고 가족은 빚쟁이가 되었다. 라고 한탄하시면서 선친을 원망하기도 했다. 조선일보는 검찰이 동남은행에서 대출받은 35억 원이 비자금으로 조성되어 조국 펀드로 유입됐을 가능성을 수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2019년 9월 27일자는 IMF 이후 고려종합건설의 하도급 공사비를 받지 못한 사람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받지 못한 하도급비로 내가 아파트를 구입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문갑식 전 조선일보 기자는 자신의 유튜브에서 조국 일가 동남은행 35억 떼먹고 아파트 세채, 커피숍, 빵집 분산투자 사라진 돈이 조국 펀드 자금, 웅동학원 교사 채용 비리, 조국 모친 박씨 계좌로 들어갔다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경악했다. 무슨 근거로 이런 말을 내뱉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검찰은 당연히 이러한 의혹을 파헤쳤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 자체가 없었기에 기소되지 않았다. 선친 별세 이후 가족들이 연대보증 채무를 모두 상속받을 수는 없기에 법원에 한정승인 신청을 했다. 한정승인은 고인이 남긴 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 신청은 받아들여졌다. 언론은 이건 역시 마치 나쁜 짓을 한 것인 양 몰고 갔다. 웅동학원의 채무는 학교 신축과 IMF가 겹치면서 생긴 것으로 선친이나 가족의 불법적 의도가 개입된 것이 아니었다. 선친이나 가족은 이익을 취하기는커녕 엄청난 부담을 지게 되었지만 언론과 야당은 아랑곳하지 않고 비난을 퍼부었다. 선친께서 살아계셨다면 화가 나서 복장이 터진다고 하셨을 것이다. 돌아가셨기에 이런 꼴을 겪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달랬다. 그러나 웅동학원 비리라는 이름으로 선친을 비난하고 모욕을 준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잊지 않을 것이다. 2006년 동생은 웅동학원에서 받지 못한 공사대금과 이자를 달라는 소송을 걸어 승소했다. 이에 대해 언론과 야당은 집안이 짜고 허위소송을 진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아버지와 아들이 짜고 치는 소송이며 최악의 모럴 해저드라고 공격했다. 동생은 이 허위소송과 교사 채용 대가로
금품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당시 동생에 대한 비난이 엄청나서 변호인을 구하기도 어려웠다. 황급하게 고향 친구이자 대학 동기인 법무법인 정세희, 노승환 변호사에게 부탁했다. 부담스러운 사건이었을 텐데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수락하고 변호를 맡아주었다. 정말 고마웠다. 동생은 허위소송 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2020년 9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1부는 허위소송을 통한 허위채권이라는 검찰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이어 동생이 이 채권의 일부를 제3자에게 넘기고 이 제3자가 웅동학원의 수익용 기본 재산에 가압류를 한 것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즉 피고인 등이 A씨의 이 사건, 가압류 신청이 법원에 접수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전혀 찾아볼 수 없고 가압류 신청이 법원에 접수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배임 행위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의 가압류 집행으로 웅동학원에 무슨 손해 발생의 구체적, 현실적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 가압류 등기 때문에 웅동학원에 그 피보전 채권액인 21억 4천만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라고 판시했다. 동생은 야당과 언론이 포화를 퍼부은 허위소송건이 아니라 교사 채용 대가로 돈 받은 것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지다 보니 채용 브로커의 유혹에 빠졌던 모양이다. 이 점에 대해 동생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나에게 많이 미안하다고 했다. 나로서는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이런 일을 사전에 방지하지 못했기에 이유 불문하고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하다. 그렇지만 동생이 형 때문에 과도하게 혹독한 고초를 겪는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동생은 청소년 시절 공부 잘하는 형을 둔 탓에 비교 대상이 되어 구박을 받았다. 그런데 형이 장관 후보가 되는 바람에 자신의 과거사가 탈탈 털렸음은 물론 감옥까지 가게 된 것이다. 웅동학원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언론은 나의 범죄인 듯 보도했지만 판결이 이렇게 나자 동생이 교사 채용 대가를 받은 혐의로 유죄를 받은 것만 부각하면서 조국 동생 유죄 실형 1년으로 헤드라인을 뽑아 보도했다. 2019년 10월 동생에 대한 첫 번째 구속영장 신청은 웅동학원 허위소송, 배임 혐의 여부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기각되었다. 동생은 두 번째 구속영장 신청이 받아들여져 구속되었고 1심 판결 시 보석으로 석방되어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1심 판결의 관점에서 보면 영장 발부의 타당성의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동생은 검찰 조사 등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경추인대 고라증이 발병했다. 앞날이 어찌 될지 몰라 수술을 받기 위해 영장실질 심사 연기를 요청했으나 검찰은 이를 거절하고 의사 출신 검사를 부산의 병원으로 보내 동생을 강제 구인했다. 그러자 조선일보, TV조선, 채널A 등은 동생이 꾀병을 부리고 있다 혼자 걸어서 구급차를 탔다. 휴게소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커피를 마셨다 등의 보도를 내보냈다. 특히 채널A는 어디서 정보를 얻었는지 동생이 병원을 옮길 때마다 따라다니면서 취재해 동생을 괴롭혔다. 언론은 동생이 꾀병을 부리며 불성실한 조사를 받는다는 식으로 비판 기사를 내보냈지만 실제 동생은 경추 조영수를 받고 진통제를 맞으면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 참다 못해 당시 동생의 입원을 돕던 동생의 후배 박준호 씨가 오마이뉴스에 인터뷰를 요청해 모두 사실이 아님을 밝혔다. 박 씨는 이렇게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지난 2달 넘게 검찰발 기사를 쏟아내는 언론들은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들을 파렴치한으로 몰아가고 있다. 특히 조 씨의 경우 구속적 부심 전에 판사에게 조 씨를 구속하라고 기사를 통해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채널A를 포함한 언론들이 그렇게 여론 재판까지 마무리한 것 아닌가 싶다. 당시 언론이 동생의 해명은 완전히 무시하고 구속을 독촉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단지 동생의 구속이 목적이 아니었을 것이다. 박 씨는 2019년 10월 22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서 말했다. 검찰 조사관이 당신은 조 씨의 하수인일 뿐이다. 조국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주인공 아닌 것들은 우리가 설계한 방식대로 가야만 된다. 그런데 왜 주인공인 척하면서 이야기가 많으냐라고 말해 분노를 느꼈다. 내가 28년간 해온 광고 기획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이 사람들, 즉 검찰이 일반 국민을 어떻게 보는지를 정확하게 지적해보고 싶다. 인터뷰 내용처럼 검찰과 언론의 표적은 동생이 아니라 나였다. 박 씨는 이 인터뷰로 바로 다음날 다시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 집, 임시숙소, 차량 등에 대해 총 3회 압수수색을 당하고 수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들었다. 동생을 돕다가 겪은 이분의 고초를 생각하면 미안하고 모두가 외면했던 동생을 돌봐준 점에 깊이 감사한다. 한편 동생은 서울에 올라와 호텔방에서 자고 있었는데 검찰이 그 방을 급습하여 압수수색을 하기도 했다. 동생은 문자 그대로 혼비백 산했다고 한다. 털고 또 턴 것이다. 동생의 집, 사무실, 오피스텔 등을 다 압수수색했는데 또 무슨 압수수색이 필요했을 것일까?
이 과정에서 동생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폐해졌다. 멀쩡했던 치아가 8개나 빠져 모두 임플란트를 했다. 평소 체력이 강건했던 동생이었지만 검찰의 집중조사 앞에서는 맥없이 나가떨어졌다. 그리고 동생과 사업상 연락한 사람, 운동을 같이 한 사람, 친구 지인 등 20여 명도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 그 결과 동생은 사회적 네트워크가 거의 단절되어 버렸다. 출소 후 동생은 눈물을 흘리며 토로했다. 형, 나는 이제 평생 살았던 부산 바닥에서 못 살 것 같아. 이후 동생에 대한 항소심이 열리자 검찰은 선고 형량을 더 확보하기 위해 느닷없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허가되었다. 동생과 채용 브로커 관계는 근로기준법이 규율하는 관계가 아닐 텐데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동생은 현재 항소심 선고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3부가 추가로 유죄를 인정하고 형량을 높인다면 동생은 다시 구속되어 복역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나는 눈물을 머금고 피부치 동생을 끝까지 돌볼 것이다.